5월 5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이 이름 얘기하기도 싫은데 어금니 아빠 이형 이영학이 네. 근데 왜 이 사건을 다시 다루냐. 분명히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영학하고 관련된 사건 중에 이 이영학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해서 그 경찰관이 책임을 배상해야 된다.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초동 수사에 대해서 부실한 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아니 뭐 이건 부실한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부실한 거예요. 그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영학이는 지금 무기징역 받았죠. 확정됐습니다. 네,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영학이 딸도 뭐 장기 단기 해가지고 뭐 6년 5년인가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족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인정된 것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하는 단계에서 뭐 수사의 부실함이나 태만 같은 걸로 국가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100% 인정하진 않았고 30%만 인정을 했지만 이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띠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가장 포커스를 받았던 것은 어디였냐면 실제로 그 부모가 아이가 피해자 실종을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가 제일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결은 그거예요. 국가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 요구한 건 이거보다 많아요. 네. 그런데 30%만 책임이 있는 걸로 봤어요. 네. 직접 살인을 실행한 이영학이하고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이 국가가 즉 말하면 바꿔서 하면 경찰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네, 30%만큼의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 30%가 1억 8천이에요. 그런데 그 1억 8천은 그러면 국가인데 그 국가는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그 경찰인데 그 경찰은 또 어떤 경찰이냐면 그 망우동에 있는 망우 파출소죠 거기가? 네, 파출소. 그 파출소의 초동 조치 잘못.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과지 중랑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의 경찰관의 직무 잘못. 실종 수사팀. 이 두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잘못이 인정됨으로 국가에서는 1억 8천을 배상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국가에서는 그 피해자들한테 1억 8천을 먼저 물어줄 거예요. 네. 변상해 주고 난 다음에 그 1억 8천 준 거를 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찰관들이 계속 그 돈을 국가가 대신 피해자 가족에게 줬던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네. 이 판결이 사실 미친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제 생각은요. 1억 8천은 지극히 당연히 물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물어줘야 되고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징계만 먹이고 말았어요. 신분을 모가지는 그러니까 붙여놨다고요. 경찰관이 이 경찰관들이 한 행위를 따져보면 과연 직무 태만이냐 직무 유기냐 이걸 놓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직무 태만은 징계 사유예요. 네. 다소 그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고 직무 유기는 고의성을 필요로 해요. 이 직무를 내가 방기한다는 그 어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무 유기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파출소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덜 한다고 쳐도 적어도 이 아동 청소년 그 어떤 실종 사건의 주무부서인 실종수사팀의 이 직무 행태는 저는 거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지금 들으신 분들은 어떤 태만을 했는지 어떤 유기를 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실제로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가 실종이 됐을 때 아이가 없어졌을 때 그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영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줬었고 거기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었는데 파출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가를 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부분은 이제 직무 태만 형태로 보여요. 내가 봐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신고를 하고 이영학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이영학이 딸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파출소에서. 네. 근데 그거 확인해 보려는 노력 안 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집을 잘 모르니까 경찰관하고 같이 가다가 요 교회에 있는데 이 주변 어디 있는데 교회에 CCTV 있는 거를 피해 부자 보호가 발견을 했어요. 이 CCTV 좀 한번 까보십시오. 안 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집을 발견한 다음에 들어가자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가고 버텼어요. 남의 집 함부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피해자 그 부모님이 오직하면 사다리차 운전하는 분은 안 돼요. 그분을 동원해서 사다리차 올라가고 이렇게 창으로 내려다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도 그 부분에도 소극적이었어요.
요게 파출소 직원들의 그 직무 형태예요. 근데 이것이 왜 더 문제가 되냐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영학 집에 들어갔을 때와 사망했을 시점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을 것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초동 조치를 했다면 아이가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의 어떤 직무라든지 이런 태만 유기라는 부분들이 거론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수님 저희가 실종 가출이라든지 아이가 실종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파출소뿐만 아니라 바로 주무부서인 실종수사팀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이건 원칙은 주무부서가 차구해야죠. 네. 내가 2014년 10월 30일자로 그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어요. 근데 내가 수사과장을 할 때 그때 우리 직무 형태는 뭐였냐면 이게 코드 1이에요. 코드 1이 떨어지면 특히나 노약자, 어린이, 여성이 없어졌다고 가출했다고 혹은 안 들어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볼 것도 없이 현장에 내가 나갔어요. 수사과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여청계 직원들하고 현장 주의를 하도록 했었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을 하면서 강력 사건 수사하는 것보다 가출인 사건의 그 변경된 저 매뉴얼 때문에 수사과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네. 때도 시도 없이 집에 있는데 불러 제끼니까 가출 신고만 들어왔다면 현장 나가야 되니까 수사과장이 제일 힘든 노가다였어요, 형사과장이. 저도 2006년, 2007년, 2008년 때가 이제 피크로 되게 많이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때도 가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정말 다 출동이 됐어요. 무작정 출동해요. 이후 열을 막느라고 파출소는 자동이고 네. 실종수사팀은 무작정 뛰어나가는 거예요. 24시간 당직 체계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망우 파출소죠. 그 파출소 직원들의 잘못된 점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굉장히 태만히 그 직무를 한 거로 보여요. 그 부분은. 근데 정작이 주무부서인 실종수사팀 112에서 실종수사팀 나가라고 했으면 즉시 나가서 파출소 직원들하고 합동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직무니까. 네. 파출소 직원은 순찰도 있고 각종 신고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직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실종팀은 이건 바로 보죠. 본연의 직무잖아요. 네. 그러면 112 상황실에서 나가라고 지령을 받았으면 즉시 뛰어나가서 파출소 직원들보다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했어야 돼요. 자빠지 잣대는 거 아니에요. 네, 나가지 네? 않은 상태에서 3시간 정도. 3시간을 책상에 엎드려서 자빠지 잣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3시간 후에 이제 파출소에 나가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파출소한테. 지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 직원들은 직무유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처벌해야 돼. 형사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이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와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아이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사고가 당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교수님 그 얘기 듣고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해도 많이 잘못한 거죠. 이런 거 나가면 진짜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3시간 동안 잤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와 이건 정말 빼박이다. 뭔가 옹호해 줄 수 있는 말도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3시간 실컷 사무실에다가 상황실에다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또 네.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허위 보고한 거죠. 상황실에서는 실종팀 빨리 나가 현장 나가 그러니까 출동했습니다 해놓고는 3시간 잤죠. 3시간 자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궁금했던 모양이죠. 파출소 갔어요. 가서 딱 2분 물어보고 왔어요. 그 수색 상황 어떻게 돼? 파출소 직원들한테 건방지게 말이죠. 2분 딱 물어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들이 걔들도 뭐 직무 자기들 뭐 태만히 했잖아요. 대충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그 얘기만 듣고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파출소도 파출소지만 실종팀에 대한 이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형사처벌해야 돼요. 직무유기로. 유기입니다. 이거 고의로 자기 직무 안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물론 저도 명색이 법학 박사인데 범죄 구성 요건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직무유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저도. 알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직무를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화가 납니다. 이 사람들. 이게 진짜 본인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무실 수 있을지 아니면 주무시기는 자빠이 잔 거지 무슨 주무신 거예요. 이런 새끼들은 자빠이 잔 겁니다.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부모가 사다리 차를 통해서라도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아주 안일무사한 근무 행태. 나는 이게 중랑서죠. 중랑서의 그 시스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절대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저는 내가 수사과장 하면서 나는 현장 진짜 집에서 자다 말고도 이거 사건 나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도 간과할 수 없으니까 배상을 하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30%? 왜 배상을 30%밖에 안 하라고 하지만 이거 자체를 인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판부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정이긴 해요. 이게요. 아까 제가 2014년도에 제가 동천에서 수사과장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불만이 있었어요. 수사과장이 강력사건 큰 사건이 있을 때 나가서 현장 지휘하는 건 사람이 죽어 있으면 나가서 하는 건 맞는데 그때 그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수사과장이 어떻게 어린애 하나 뭐 무작정 가출만 했다고 그러면 수사과장이 집에서 자다 말고 나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다니냐.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난 도저히 그 수사과장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때려치우고 나온 그 어떤 결과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근무를 해요. 대한민국 경찰들이. 과장이 현장 나가서 가출인도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얘들 말이에요. 요번에 이영학이 사건 이 경찰서는 도대체가 어떤 새끼들이 근무하길래 이렇게 무감각하고 이런 형태의 근무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이런 신고를 나가면 진짜 거의 한 100개, 99개 사건들이 아이들 진짜 주변에서 다 찾거나 그렇긴 해요. 이게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럼요. 한 사건 때문에였는데 그 안일함이 이렇게 큰 피해를 만들었던 있을 거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직무 형태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찰 전체 조직에 개망신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경찰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이 이들은 지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절대 다수의 진짜 죽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출인 하나만 생겨도 수사과장이 자다 말고라도 나가서 직접 지휘하는 그런 형태의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무슨 깡다구로 이 경찰서에 이 파출소 저 실종팀 얘들은 이따구 근무 형태를 보였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러면 이거는 이영학이 사건 때 단 한 번 그런 게 아니야. 평상시 이따구의 근무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무 형태를 하는 놈들을 위에 있는 간부들이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고 통제도 못한 겁니다. 진짜 문제 있는 경찰서였던 거예요. 내가 그 경찰서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너무 안일하게 근무하는 형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절대 다수의 현장 뛰면서 죽으라고 일하는 경찰관들한테 실망감 줄고 자괴감 들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1억 8천? 당연히 물어내야죠. 당연히 물어내야죠. 국가에서 먼저 줄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그럼 이제 경찰에서 이제 국가에서 주고 이들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 갚아야 할 겁니다. 근데 갚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지네 돈 갚아야죠. 근데 경찰 전체에 대한 그 위상에 떡칠한 사람들. 그리고 수사를 하셨던 분들은 마음의 짐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부모들은 아마 마음의 짐이 뭐예요? 항상 진짜 평생 가슴에 대못 받고 사시는데. 그럼요. 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퇴직 안 하셨잖아요. 좀 더 그럼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좀 더 굳건하게 그리고 좀 더 내가 잘못한 거 더 반성하시면서 앞으로 업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도 물어주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으라고 뛰면서 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명 구하시고요. 더 많은 범죄 위험에 처한 사람들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경찰분들, 저도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직에 계신 분들 좀 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세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